네, 다음 경기 이제 썬데이 나이트 풋볼인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대여 캔자스시티 칩스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플레이오프의 리매치인데 사실 근데 저희가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했었고 저희가 이날 이 경기를 프리뷰하면서도 둘 다 이제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콜츠가 의외로 승리를 했죠. 의외의 업셋. 네. 근데 이제 이날 콜츠 승리의 어떤 그 요인, 승리의 요인을 좀 뽑아보자 그러면 타임 오브 포제션의 승리가 이날 경기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보면 그 콜츠가 이날 타임 오브 포제션이 37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칩스가 2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오브 포제션 차이가 15분. 네. 그 말은 한 쿼터에 해당하는 분량만큼 콜츠가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칩스 같은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면 우리가 러싱 공격을 최대한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잘해서 계속 퍼스트다운을 갱신해 가면서 시간을 태워야 된다. 그래서 그 상대편 공격진을 사이드라인에 묶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포제션 기회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딱 들어맞은 경기였죠. 그래서 한 쿼터 분량에 해당하는 만큼 공을 더 많이 잡았다. 네. 그래서 이날 그 기록을 좀 보면 콜츠가 무려 러싱 공격을 45번이나 했어요. 네. 정말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러싱 공격으로 시간을 잘 태웠다라는 거고 또 특히 재미있는 거 하나는 이날 후반전에서 콜츠가 했던 드라이브를 좀 보면 한 번의 드라이브에서는 전진한 야드는 겨우 35야드를 전진했어요. 35야드를 전진했고 그게 이제 필드골 하나 넣는 걸로 3점 득점으로 끝났지만 이 3점을 얻기 위해서 35야드를 전진하면서 시간을 8분 34초를 소요했어요. 거의 한 쿼터의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드라이버에서는 그냥 펀트로 끝났는데 무려 플레이를 11번 플레이를 하면서 6분 10초를 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드라이브만 합쳐보면 15분이에요. 1쿼터 그냥 태웠어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득점은 3점을 올렸지만 이 드라이브로 한 쿼터를 그냥 이렇게 딱 소진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칩스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위닝 포뮬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날 이렇게 콜츠가 잘한 요인 뽑아보면 사실은 콜츠 오펜시브 라인이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물론 맞고요. 칩스의 런 디펜스가 정말 형편없구나. 진짜 칩스는 이 수비 개선 못하면 그렇죠. 슈퍼볼 힘들어요. 그러니까 칩스가 이날 경기 이전에도 마이애미를 제외하고는 러싱 디펜스가 리그 꼴찌였거든요. 그러니까 런 디펜스가 안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런 디펜스가 리그 전체 31위, 마이애미 빼고 꼴찌였거든요. 근데 이날은 평균 150야드씩 허용을 했는데 이날은 더 했어요. 180야드를 허용을 했고 그리고 경기 중간에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디펜시브 태클인 크리스 존스, 그다음에 제이비어 윌리엄스까지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런 디펜스를 하는 이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디펜시브 태클들이 계속 이제 부상으로 나가니까 더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의 주도권을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완전히 뺏겨버렸다. 그게 상당히 좀 페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패트릭 마홈스도 좀 보면 이날 패트릭 마홈스도 기록은 뭐 이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날도 사실 300야드 이상을 패싱을 했기 때문에 사실 300야드 패싱은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마홈스한테는 일상화됐기 때문에 뭐 이게 못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뭐 중간중간 번뜩이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홈스의 어쨌든 이전 경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홈스가 이날 전까지 4경기를 합쳐서 색을 3개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한 경기에서만 색을 4개를 당했고요. QBR이 58을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70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홈스 아주 못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평소만큼 못해줬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대하는 마홈스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홈스의 기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쨌든 보면 이제 콜츠가 그만큼 수비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칩스 입장에서 뭐 런 디펜스도 안 되는데 마홈스마저 평소만큼 못하니까 사실은 좀 뭐 공수에서 다 그 경기가 잘 안 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캔자스시티 칩스를 어떻게 상대하면 된다 이런 청사진을 좀 제공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칩스가 이 경기를 해 나갈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게 저번 주에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하고 경기를 하면서 디트로이트의 디펜스가 상당히 이제 그
어떤 하나의 포뮬러를 제시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날은 사실 콜츠 디펜스는 사실 좀 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칩스가 막히네 라는 모습을 지금 2주 연속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칩스할 상대 팀들은 계속 이 두 경기의 경기 필름을 보고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러싱으로 시간 뺏으면 되네. 수빈이 이렇게 막으면 되겠네. 그렇죠. 이게 조금 약간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페이트리어스가 그 칩스를 상대할 때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마홈스를 프레셔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홈스를 그런 식으로 압박하면 천하의 마홈스도 좀 무력화되더라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보면 마홈스를 프레셔해도 마홈스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잘 보였어요. 이날도 사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홈스니까 하지 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플레이는 몇 개도 나왔어요. 그 터치다운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마홈스 아니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플레이는 계속 하긴 하는데 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좀 무력화되는구나.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이제 라이온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세미 와킨스라든지 트래비스 켈시 이런 제일 위험한 선수들 더블 팀하고 나머지 선수들로 운영하게 만들면 좀 무력화되더라라는 것도 보여줬고, 근데 이제 타이릭 힐이 돌아오면 좀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타이릭 힐, 미콜 하드맨, 세미 와킨스, 게다가 이제 트래비스 뭐 켈시까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이렇게 뭐 운영이 된다. 그럼 좀 어려워지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 거죠. 원천이라는 거는 공을 가지고 있는 패트릭 마홈스를 이제 프레셔해서 뉴잉글랜드가 했던 것처럼 이제 패트릭 마홈스를 아예 그냥 봉쇄해버리는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통해서 그 마홈스를 이제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지난 시즌보다 이 스크램블링 능력 자체만 놓고 보면 한 수 진화했다, 그렇죠. 한 단계 진화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홈스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막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이제 어쨌든 이제 한두 경기 약간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 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쨌든 이후에 경기하는 팀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어마어마한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대여 칩스를 낚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먼데이 나잇 풋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는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못 봤어요. 이 시간에 중계하셨죠? 네, 그 뉴욕 양키스의 이 디비전 라운드 3차전이 있었어가지고 이 경기를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걸 찾아보니까 닉 보사의 이 세레모니가 이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뜨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 클리블랜드의 쿼터백인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수너스 있을 시절 오클라호마 시절 우승하고 이제 깃발 흔들고 가운데 이렇게 꽂는 세레머니를 했었는데 그 세레머니의 이 복수다. 그렇죠.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때 오클라호마 대학과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 이제 그러니까 닉 보사는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왔고 메이필드 이제 오클라호마 대학을 나왔는데 이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 뭐 장면에서 그게 연출됐다라는 거고 이제 프로에 와서 그걸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경기를 못 보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날 경기는 닉 보사를 비롯한 그 49어스의 디펜시브 라인 그다음에 49어스의 러싱 공격이 이긴 경기였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못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브라운스가 이 경기 진행되기 전에 저번 주에 이제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기량이 올라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응하나 보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 경기를 봤죠. 근데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게 스크리미지에서 첫 번째 플레이에서 뭘 했었냐면 브라운스가 오델 베컴한테 핸드오프를 했고 오델 베컴이 그걸 패스를 해서 20야드 패스를 성공시켰거든요. 상당히 멋진 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를 딱 보면서 브라운스 뭔가 좀 변칙적인 것도 보여주고 다양화된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플레이 이후에는 완전히 하얀 곡선이 이제 그려졌는데 그래서 그 플레이 이후에 이제 뭐 공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공을 넘겨받은 49어스가 공을 받아서 이제 러닝백 맷 브레이다가 공을 잡고 이제 83야드 터치다운을 만들어 버리면서 완전 기선제압이 됐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카일 셰너헨 감독에 대해서 이제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카일 셰너헨에 대해서 이제 뭐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귀재죠. 그럼요. 근데 이제 카일 셰너헨 공격의 특징이 보통 이제 엑스 리시버를 활용을 해서 그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간다. 그러면서 엑스 리시버 중심으로 해서 긴 패스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뭐 선수 구성이 그게 안 되었다라든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팀 여건에 맞게끔 상황에 맞춰서 플렉시블하게 잘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 리시버라고 말할 만한 그런 넘버원 리시버가 없으니까 타이드엔드인 조지 키트를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 경기를 패스 공격을 풀어가더라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에서는 또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했냐면 런 공격 위주로 경기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맷 브레이다부터 시작해서 공격이 딱 풀려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브리다도 브리다지만 뭐 테빈 콜맨, 라힘 모스터트 같은 러닝백을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러닝 공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더라. 그리고 게다가 와이드 리시버 마키스 구딘, 심지어는 조지 키틀이 이날 젯 스윕을 했어요. 그래서 엔더라운드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공격을 쓰면서 타이드엔드가 러싱 공격을 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니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디펜시브 라인부터 라인베커까지 이 러싱 공격 대응이 안 되네 라는 게 보이니까 네. 패싱 공격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쭉 적절히 섞어가기만 하고 러싱 공격 위주로 다양하게 공격을 풀어가더라라는 게 네.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카일 셰나한이 상당히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잘 쓰는구나. 네. 사실 카일 셰나한이 패싱 공격 중심의 감독이지 러싱 공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감독은 아닌데 이날은 또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더라라는 게 상당히 좀 놀라웠고 네. 뭐 어쨌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러싱 공격 위주로 했고 또 하나는 이날 디펜시브 라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샌프란시스코의 디펜시브 라인 이날 사실 디펜시브 라인이 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색이 4개였는데 저는 사실 놀랬죠. 스탯sheet 보고 색이 4개밖에 없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베이커 메이필드를 계속 프레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계속 쫓겨당하고 네. 패스할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경기 내내 프레셔를 잘했는데 뭐 스탯sheet을 보니까 색이 4개였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이제 호리나이너스가 성적이 안 좋으면서 높은 순위로 그 드래프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1라운드 높은 순위로 계속 디펜시브 라인을 빌드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디포레스 버크너, 솔로몬 토마스, 에릭 암스테드 그런 선수를 계속 뽑았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포텐이 터지지는 않았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닉 보사를 뽑으면서 네. 이게 이제 완성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닉 보사도 이날 보면 스탯sheet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색이 2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기만 그냥 이렇게 보면 때는 와 오늘 닉 보사 색 한 4-5개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경기를 압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닉 보사만이 아니라 닉 보사가 풀리니까 다른 수비수들도 이제 그러니까 닉 보사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제 낙수 효과인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디포레스 버크너라든지 다른 심지어 뭐 라인베커라든지 코너백까지 자유자재로 이제 프레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49ers 디펜시브 라인이 이제 완성이 됐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49ners가 아직 그렇게 강팀을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브라운스 정도의 전력이 되는 팀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 경기력을 펼쳤다? 그럼 사실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를 이날 진짜 그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49ners의 디펜시브 라인과 오펜시브 라인이 완전히 장악을 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모습을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라인의 승리였다. 라인의 승리였다. 그래서 이제 디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잘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클리블랜드가 너무 좀 과대 포장이 돼 있나? 라는 생각도 좀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번 경기 이제 레이븐스를 상대로 해서 이겨서 이제 좀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너무 과대평가돼 있나? 그러면서 어쨌든 리그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클리블랜드 시 전체적으로 받는 기대에 부응을 잘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첫 5경기를 3경기나 벌써 프라임 타임에 뛸 정도로 그 정도가 아직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베이커 메이필드 경기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저는 자니 맨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커 메이필드라고 하면 사실 작년에 사실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리블랜드 도시 전체적으로 이제 팀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쿼터백을 여러 선수를 써갖고 그 선수들이 다 실패하면서 이렇게 사실 계속 쿼터백을 계속 뽑고 또 뽑고 이렇게 반복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메이필드를 뽑기 전에 어쨌든 그 전에 썼던 쿼터백이 이제 자니 맨셀인데 그렇죠. 자니 맨셀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디셔인 카이서라든지 여러 명을 또 거치긴 했지만 또 한 번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가 이제 그 베이커 메이필드잖아요. 그런데 메이필드가 맨셀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작년에 증명해 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즌 초반에 그리고 이날 그 여지없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니 맨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기를 단순히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자니 맨셀 하면 어떤 선수냐면 사실 쿼터백보다는 디바에 가까운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때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면서 상당히 잘했지만 네. 그 어떤 프로에 와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좀 저조했고 너무 어쨌든 본인이 좀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이거가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화려한 플레이만 하기 위해서 너무 좀 뛰어다니면서 화려한 플레이만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 시즌 계속 이제 클리블랜드 얘기할 때 메이필드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계속 본인이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한다. 그리고 숏 플레이도 분명히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빅 플레이만 노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날 보면서 이거 자니 맨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키도 크지 않은 작은 백인 쿼터백 그러면서 이제 좀 화려한 플레이만 노리는 디바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자니 맨셀 그래서 자니 맨셀에 대해 잘 모르시는 팬들을 좀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자니 맨셀이라는 선수는 이제 텍사스 A&M에 뛰면서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스타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드래프트 때 모두가 주목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높은 순위로 뽑힐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쭉 떨어져서 클리블랜드가 사실 이제 거의 주워 먹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 했던 거를 보면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대학 때 했던 화려한 플레이만 추구를 하고 약간 그 드래프트 영화 같은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화려한 플레이만 하고 제대로 못하더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2년 만에 뽑힌 지 2년 만에 팀에서 방출돼서 네. 캐네디안 풋볼 리그 가서 뛰다가 거기서도 못해서 올 시즌에 AAF Alliance of American Football 리그에서 뛰다가 거기서 이제 리그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소속이 없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선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베이커 메이필드가 그리고 지금 스탯상으로 훨씬 앞서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차 모습에 벌써 자니 맨셀이 떠오른다라고는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재밌는 얘기인지 좀 약간 좀 경기 외적인 요소로 자니 맨셀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니 맨셀이 대학교 때 했던 그 터치다운 한 다음에 세리머니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걸 했었거든요. 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리머니를 했었는데 상당히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풋볼만이 아니라 어느 종목에서나 사실 선수들이 뭐 득점을 하거나 뭐 멋진 플레이를 하면 이게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니 맨셀의 그 머니 세레모니가 좀 보기 싫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좀 물어보면 김민준 아나운서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어떤 선수들의 그런 세레모니나 이런 게 있나요?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지금은 저는 근데 어린 시절에 전 축구를 좋아하면서 자랐어서 아스날의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화려한 축구를 하니까 특히 티에리 앙리 혹은 베르캄프 그 셀레브레이션들이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나가네요. 지금 뭐 호나우도 이거 그거는 좀 별론가요? 지금 그 언급 금지 단어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게 제일 좋았더라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프로 풋볼에서 생각해 보면 딱히 이렇게 지금 마음에 든 건 없는데 뭐 굳이 찾아보자 그러면 에런 로저스의 이거 아세요? 챔피언 벨트 세레모니. 챔피언 벨트. 터치다운하면 이제 챔피언 벨트 세레모니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프로 풋볼에서 그렇게 저는 좋았던 세레모니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칼리지 풋볼 선수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뭐 찰스 우드슨, 데스먼 하워드 이런 선수들이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던 해에 이제 그 하이스만 트로피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자기가 하이스만이다 그러면서 했던 그 세레모니가 하이스만 포즈 이렇게 하이스만 트로피가 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공을 잡고 이렇게 태클을 방어하는 이 포즈거든요. 그래서 터치다운을 하면 뭐 찰스 윌슨이나 데스먼 하워드가 공을 잡고 이렇게 터치다운 한 다음에 이렇게 하이스만 포즈를 취하는 이런 세레모니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그냥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마이클 조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단이 기억에 남기는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92년인가요? 이제 NBA 파이널스에서 포틀랜드하고 붙었을 때 한 경기에서 조단이 3점 슛을 6개를 성공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단이 그 사이드라인 카메라를 보면서 했던 그 뭐 약간 제스처가 이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게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조단이 이제 그냥 이거는 정규 시즌 경기였지만 NBA에서 당시에 제일 블로킹을 잘하던 선수가 이제 디켄베이 무톰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디켄베이 무톰보를 넘어서 덩크슛을 한 다음에 무톰보한테 어떤 이런 그 스웩이 넘치는 이런 세레모니가 상당히 좀 멋있더라. 요즘에 뭐 야구에서 보면 뭐 배플립도 많이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배플립 한번 잘못했다가 턱 돌아간 사람 있죠. 그렇죠. 바티스타. 네. 바티스타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그 디디 그레고리어스가 말로 홈런 쳤잖아요. 네. 말로 홈런 치고 그때 좀 아쉬웠다라는 게 뭐냐면 말로 홈런은 멋있었는데 세레모니 진짜 약간 좀 애매했죠. 약간 좀 애매했잖아요. 2차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약간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약간 취한 사람처럼 그렇죠. 그 취객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배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 호랑나비 춤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도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뭐 세레모니가 있으면 한번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같이 좀 공유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까지 이제 15경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더 이제 경기력이 팀들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한 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즌 중반부로 이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들이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못하는 팀이랑 했으니까. 아니면 너무 잘하는 팀이랑 해서 좀 이렇게 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4경기, 5경기 치르면 못하는 팀들하고 했더라도 잘하는 팀하고 했더라도 이제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시점이 이제는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전승이고 전패고 그러면 이게 그냥 실력이라고 봐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네, 전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앞서 이제 49어스가 전승이죠. 4승 무패죠. 그 패트리어츠와 함께 이 단 한 번도 패를 기록하지 않은 이 두 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49어스도 사실은 약팀들을 많이 상대한 건 맞는데 그래도 4승 무패고 클리브랜드 정도의 어쨌든 좀 하이프, 좀 어쨌든 좀 기대를 많이 받는 팀이 홈이지만 그런 팀을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럼 사실은 49어스도 좀 진지하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가로폴로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경기에서 가로폴로는 그렇게 큰 역할은 안 했어요. 이날 이제 뭐 러싱 공격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꽤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젊은 감독 중에 양대 금수저잖아요. 션 맥베이와 그렇죠. 이제 카일 시애넌. 그렇죠. 네, 두 천재. 그 두 감독이 이제 다음 주에 붙게 되죠. 네, 참 기대가 돼요. 2부에서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1부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이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얘기를 하고 1부를 마쳐보겠는데요. 이 Thursday Night Football에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뉴욕 자이언츠와 만나게 돼요. 이제 숙명의 라이벌 그렇죠.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라이벌 관계인 두 팀의 대결이죠. 네. 근데 그 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매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아쉽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다른 얘기 좀 하실 거 있지 않으세요? 이게 뭐 일단 매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닝 얘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닝이 안 나오면서 이제 그 복수를 할 기회가 톰 브레이디에게 없어졌다. 뭐 딱히 뭐 기회 안 주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거예요. 뭐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뉴욕 자이언츠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그 대결을 말하면 이번 시즌 경기는 크게 이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역사상으로 보면 이 두 팀의 관계가 특히 이제 어떤 슈퍼볼에서 펼쳐진 그 두 번의 대결이 상당히 인상이 깊죠. 그래서
이 두 팀이 슈퍼볼 42, 46에서 두 번 붙었었는데 이 두 번이 상당히 다 명승부였고 네. NFL 역사상 가장 명승부로 뽑힐 수 있는 경기들 중에 두 개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라이 매닝이 그 탐 브레이디와의 두 번의 슈퍼볼 승리를 통해서 저는 사실 이 두 경기를 통해서 홀로페이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 브레이디의 크립토나이트가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글스한테도 한번 패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더 넓게 말해서 AFC 이스트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림도 없죠. 아니 왜요? 올해 또 만약에 달라스가 올라가서 뉴잉글랜드 이기면 정말 이게 어림도 없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두고 보시고요. 예. 근데 어쨌든 아직 일라이 매닝이 홀로페이머는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홀로페이머가 된다 그러면 이 두 팀의 두 번의 슈퍼볼 대결이 그걸 만들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 두 경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경기 다 사실은 뉴욕 자이언츠가 언더도그였죠. 네. 한 번은 진짜 뉴잉글랜드가 시즌 전승을 하고 전승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뭐 우위에 있었는데 두 경기 다 슈퍼볼 42, 46 다 언더도그였는데 두 경기 다 기적적인 플레이로 사실은 뉴욕 자이언츠가 이겼었거든요. 한 번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판에 저는 그 경기를 안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진짜 명승부이기도 하고 막판에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플레이들이 두 경기 다 나왔는데 슈퍼볼 42에서는 일라이 매닝이 색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던진 공을 뭐 잘 쓰지도 않는 리시버인 데이비 타이리라는 선수가 그 공을 잡고 상대 수비편 이제 그때 이제 뭐 완전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팔을 이렇게 뭐 끌고 있는데도 그 공을 헬멧에 붙여가지고 헬멧 캐치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끝까지 캐치를 유지하면서 그 캐치 이후에 이제 터치다운을 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기적적인 플레이. 클립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명 헬멧 캐치죠.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런 캐치를 했느냐라고 싶을 정도 그런 기적적인 플레이가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슈퍼볼 46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또 일라이 매닝이 롱패스를 한 것을 마리오 매닝햄이라는 선수가 사이드라인 밖에서 이제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공을 받고 이제 토탭을 하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캐치를 하고 나갔고 그 캐치를 통해서 또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뭐 리시버 이름이 매닝햄이었어요. 마리오 매닝햄. 그래서 이제 매닝 투 매닝햄이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기적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서 두 번 다 우승을 했다. 근데 좀 넓게 보면 이 두 경기 자체도 상당히 비슷했지만 두 번의 포스트 시즌을 거치면서 자이언츠가 이 슈퍼볼에 가서 우승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두 해 다 와일드 카드 라운드를 거쳐가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디비전 라운드 이상에 갔을 때는 그 램보필드 원정을 가서 이겼거든요. 근데 사실 램보필드가 플레이오프에 가서 이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악이죠. 춥고. 그렇죠. 근데 두 번 다 램보필드 원정을 가서 이겼다. 그리고 슈퍼볼에 가서는 이제 절대 강자로 예상이 됐던 뉴잉글랜드와 탐 브레이디를 그 언더도그 입장에서 꺾고 우승을 했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두 슈퍼볼 그 포스트 시즌 런이 상당히 좀 미러 이미지다. 상당히 비슷했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 관계가 공통적으로 또 하나의 인연이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어떤 전쟁이나 테러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우울할 때, 상당히 좀 국민들 전체적으로 좀 침울한 분위기일 때, 그거를 이 두 팀이 살려준 팀들이다. 특히 팀들의 이미지도 그런 것이 뉴욕 자이언츠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의 팀이잖아요. 그 팀 이름도 자이언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때 어떤 해였냐면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 25를 우승하였을 때 이제 1991년인데 그때 아마 이제 뭐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3살 때 그때가 이제 뉴욕이 그 걸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 걸프 전쟁을 치를 때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뉴욕 팀. 그다음에 이름도 자이언츠. 그래서 상당히 미국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사실 그때도 언더도그였거든요. 그때 이제 버플로 비스한테 20대 19 한 점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의 그런 이름을 가진 팀이 어쨌든 상황에 맞게끔 우승을 하면서 미국 그 전역을 약간 좀 감동을 준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번은 이제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 그러면서 좀 침울한 상황일 때 그 이듬해 초에 열린 슈퍼볼에서 이름이 페이트리어스라는 애국자라는 팀의 이름을 가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이때 또 슈퍼볼 우승을 하면서
정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극적인 상황을 좀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 슈퍼볼이 처음으로 이제 2월에 열렸던 슈퍼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어쨌든 그 상황과 맞는 네. 그 팀 이름을 가진 팀들이 우승을 했다는 거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내셔널 앤덤 부르는 게 경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슈퍼볼 25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뉴욕 자이언츠가 미국이 걸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슈퍼볼에 뉴욕 자이언츠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때 사실 미국에서 준비했던 게 뭐냐면 내셔널 앤덤을 부르는 가수를 정말 선별해서 고르자라고 해서 골랐던 가수가 휘트니 휴스턴인데 네. 이때 정말 내셔널 앤덤 들어보시면 정말 전율이 정말 오를 정도로 그때 추리닝 입고 올라와가지고 불렀던 그때죠? 헤드밴드하고 네. 정말 저는 미국인도 아니지만 네.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했고 이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진짜 전율이다. 제가 생각하는 탑3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역대 최고. 네. 모든 종목을 통틀어 전 역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 경기 후에 이게 싱글 앨범으로 발매가 됐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기만이 아니라 2001년에 그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이 휘트니 휴스턴의 그 내셔널 앤덤이 이때도 다시 한번 또 싱글 앨범으로 재발매가 또 한번 됐을 정도로 정말 잘 부른 그 내셔널 앤덤이었다라는 네. 거고 재미있는 것 또 하나는 이때 그 휘트니 휴스턴이 내셔널 앤덤을 부르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수가 돼서 10몇 년 뒤에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비욘세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욘세도 사실은 이제 슈퍼볼 36은 아니지만 슈퍼볼 38인가 그때쯤 이제 뉴잉글랜드 그때도 이제 뉴잉글랜드가 아마 캐롤라이나하고 할 때 슈퍼볼 38, 39 그때쯤에 이제 내셔널 앤덤을 불렀는데 자 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캐롤라이나하고 휴스턴 텍산스의 홈구장에서 그때 NRG 스테디움에서 할 때인데 그게 이제 아마 캐롤라이나하고 했을 텐데 그때 비욘세가 본인이 우상으로 삼았던 맞아요. 그 나도 저렇게 될래라고 네. 해서 했었는데 본인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내셔널 앤썸을 불렀는데 그때도 되게 잘 불렀어요. 그 내셔널 앤썸이 제가 뽑는 탑3예요? 넘버1입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인연이 있잖아요. 휘트니 휴스턴과 어떤 그 비욘세. 근데 비욘세도 이제 나중에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타계한 후에 나도 딱 그녀처럼 되고 싶었다. 네. 나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제시했다.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그게 사실 이렇게 인연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이 두 팀의 인연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자이언츠와 페이트리어스라는 팀 인연도 있지만 이 뉴욕과 보스턴의 라이벌 관계도 좀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0년 전까지만 하면 뉴욕과 보스턴의 라이벌은 일방적으로 뉴욕이 우위인 관계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보스턴 시민들이 사실 뉴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시기심, 질투감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압도적으로 뉴욕이 스포츠에서는 정말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구에서도 보면 보스턴에 있다가 뉴욕으로 가서 이제 저주를 만든 그 밤비노의 저주. 그래서 뉴욕 양키즈가 정말 압도적으로 잘했었고 네. 그다음에 풋볼에서도 보면 뉴욕 자이언츠가 훨씬 더 명문 구단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뉴잉글랜드는 어떤 팀이었냐면 1승 15패하고 드래프트 1순위 가지고 가고 이런 팀이었어요. 왜냐면 브레이디가 그 다음에 첫 우승 하기 전까지는 우승이 없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볼 2번 진출하긴 했었는데 다 졌었고 한 번 올라가서 이제 시카고한테 46대 10으로 지고 이런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슈퍼볼 올라가도 사실 이변이죠. 그런 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뉴욕이 뉴욕 자이언츠 심지어 뉴욕 제츠까지 전에 우승을 했었고요. 뉴욕 양키즈 이런 팀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잘하면서 양키스랑 레드삭스는 사실 우승 횟수만 놓고 보면 비교할 팀이 아니죠.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이후에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뉴욕이 앞섰다. 그랬는데 2001년 이후의 상황을 좀 보면 완전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졌죠. 네. 그래서 보스턴이 2001년 이후로 4개 종목을 심지어 이렇게 4개 종목을 다 우승을 했어요. 네. 4개 종목을 해서 무려 12번을 우승을 했죠. 셀틱스, 브루인스 그렇죠. 그러니까 셀틱스 한 번, 브루인스 한 번, 하키에서 한 번, 농구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 4번. 밤비노의 저주를 2004년에 풀면서 그 후에 이제 쫙 우승을 하면서 그렇죠. 4번 우승을 했고 페이트리어스가 6번 우승을 하면서 네. 2001년 이후로는 무려 12번이나 우승을 했다. 그리고 뉴욕은 뉴욕 양키즈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2번 2000년, 2009년 2번 했고 뉴욕 자이언츠가 2번 그래서 심지어 뉴저지까지 좀 확대해서 보더라도 네.
뉴저지 데블스라는 하키 팀이 2번 우승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합쳐서 보더라도 6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스턴한테 압도적으로 밀리거든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2001년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 우승도 사실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맞아요. 시즌 108승을 하고 월드 시리즈 가서도 4승 1패로 우승을 했나? 아마 그랬잖아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에 레드삭스가 플레이오프에 못 가고 그러면서 작년까지 팀 우승을 이끌었던 데이브 덤브로스키 단장이 올해 잘렸어요. 사장.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단장 겸 사장이거든요. 그분이 잘렸죠. 작년 그 우승을 이끌었었는데 올해 이제 플레이오프 못 갔다고 1년 만에 바로 이제 해임이 됐거든요. 팜이 너무 황폐화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해 플레이오프 못 갔다고 해임이 됐다. 근데 이게 보면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뉴욕 양키즈와 경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보스턴이 워낙 이제 최근에 성공을 많이 하면서 보스턴 구단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페이트리엇은 계속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도 그거에 이제 경쟁 심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페이트리엇은 계속 잘하는데 우리는 플레이오프도 못 갔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경질이 됐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돔브라우스키가 너무 사실 한 번 우승을 위해서 너무 올인한 게 있죠. 옛날에 디트로이트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쵸. 선수들 다 이렇게 모으면서 팜 다 털어먹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알고도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뭐 저주 한번 끊어보려고. 크리스 세일이라든지 뭐 크랙 킴브렐 이런 선수들 데려오면서 팜을 이제 뭐 다 갉아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팀이 뭐 올해는 이제 뭐 양키즈랑 뭐 한 20게임 가까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양키즈와의 경쟁에 어쨌든 그런 거에 뒤처졌으니까 잘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스턴 시내에서도 경쟁을 한다. 근데 이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별로 이렇게 기대는 크게 안 되죠. 그래서 데니얼 존스가 이제 이 라이벌 관계에 이제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바이킹스를 상대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제대로 된 수비를 상대하면서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극대치다. 올해 진짜 뉴잉글랜드 수비는 역대급 수비고 그런 수비를 맞아서 이제 데니얼 존스가 얼마나 할 수 있을 거냐. 뭐 사실 이제 더군다나 감독부터도 수비형 감독이고 이 페이트리어스를 상대로 해서 데니얼 존스가 얼마나 이제 활약을 할 거냐라는 게 변수긴 한데, 또 이제 신인 쿼터백이 그 질렛 스테디움 가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 페이트리어스가 크게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뭐 팬심을 떠나서 이 경기에서 지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일라이가 없으니까. 아니 걱정되는 건 일라이거든요. 일라이가 있으면 더 쉬운 거 아니 뭐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왜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에런 러저스만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라이한테 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에런 로저스한테 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라이한테 얼기는 좀.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의 일라이한테. 물론 이제 기량이 많이 떨어졌지만 안 좋은 기억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페이트리어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저도 페이트리어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면서 이렇게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다가올 다음 주 경기, 이제 6주차 경기가 되겠는데 이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로 함께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